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은 2025년 전망서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이 그림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경제전망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이렇게 명화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1568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이죠. 길을 안내받는 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묘사했고 길을 안내받는 4명도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칼럼을 하나 냈는데 그 칼럼의 2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내몰리고 있다. 그런 국면입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기업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스스로 눈을 뜨는,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고 있는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의 스스로 눈을 뜨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다. 아마 오늘 주어진 시간은 이제 짧지만 여러분들께 스스로 25년 경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 이 현안은 우리나라 국민끼리 공유한 게 아니라 70억 인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혹은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화를 버립니다.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화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발 이슈가 아니고 12월 이래로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발 이슈가 아니고 온전히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원화를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달러 강세화가 전개되죠. 물론 달러 강세일 때 기존의 수출 기업들은 좋죠. 같은 제품을 비싸게 파니까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을, 원자재를, 모든 부품을 다 해외로부터 조달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면에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장기화되면, 단기간 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장기화돼.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가 없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신용등급 강등이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 일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피합니다. 강등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은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금은 더 빠져나가겠죠. 또 한 가지 걱정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가계의 소비 심리가 어때요? 위축되죠.
통조림 소비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위축되는 거, 얼어붙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하고 기업들이 외치죠.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톱니바퀴입니다. 생산이 줄어요. 만들지 않는데 왜 투자합니까? 투자가 위축돼요. 이게 뭐예요? 소비, 생산, 투자. 이게 내수입니다. 내수 경기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연말만을 위해서 달려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에 소위 성수기에서 그동안에는 돈 못 벌다가 연말에 좀 성수기 때 내가 한번 벌어보려고 준비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매출이 날아가는 거고요. 자산운용사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은 그룹사들 만났습니다. 경영전략회의 갔습니다. 국내 5대 PE사 다 자금 투자자들을 거의 모집했어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우리 한국에 뭐에 투자하세요? 라고 자본 조달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태가 오니까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투자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대형 유통사들이 박앤세일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거리에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상당 부분 자중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리스크죠. 제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팩트고 그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부작용을 준다. 원래는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았었어요. 원래 경제가 좋았으면 달라. 그래서 2004년과 2016년 그 당시의 탄핵 정국과는 다릅니다. 2004년에는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도약했어요. 기억하세요? 14%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부작용을 줬지만 중국 수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상쇄됐어요. 2016년의 탄핵 정국에도 당연히 하방 압력이 있었겠지만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이게 집중됐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상쇄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경제가 원래 안 좋게 굴러갔거든요. 원래 경제가 안 좋게 굴러가고요. 기업이 안 좋고 당연히 취업자가 증감이 줄고 소비가 침체되고 내수 경기가 원래 안 좋았던 국면에 정치적 하방 리스크가 작용하니까 기존의 2004년, 2016년의 탄핵 정국과는 그 경제적 충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계 모든 경제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이 이미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까 첫 질문 중에 하나였죠. 예, 안타깝다.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현재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으로서 제가 의견을 드려본다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죠.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는 건 막을 수 있다.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기업인들께 제가 드린다면 정치적 리스크에 너무 이렇게 휩쓸려 가시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 아닌가. 정부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의견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드려야 될 말씀은 정말 많으나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트럼프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굉장히 거대한 소용돌이를 마주한 것 같다. 그 마주한 소용돌이가 트럼프 2.0이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배가 스스로 좌초될 것 같다. 그 소용돌이를 피해 나갈까 아닐까를 걱정하는 걸 떠나서 스스로 좌초될까 좀 걱정이 된다. 앞에 부분은 한국이라는 배를 걱정한 거고 한국이라는 배가 항해해야 될 앞에 놓여진 바다, 특히 그 거대한 소용돌이를 잠깐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트럼프 2.0 대변역 시나리오라는 관점에서 이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은 뭘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트럼프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모자에 써놓고 다니죠? 네, 마가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트럼프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마가는 무엇일까?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 한국은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같은 문구를 모자 위에 써놓고 다니는 인물이 있죠. 일론 머스크. 사실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요,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를 우리가 싹 다 가져가겠다.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우주산업, 두 번째 자율주행차,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AI, 네 번째 반도체, 이거에 가능하려면 또 반도체. 이거 다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기차, 배터리까지 6대 미래 산업을 미국 안에 위치시키겠다. 미국 안에 위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하는데 아니죠. 분산되어 있죠. 이걸 분산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그죠? 분산되어 있는 것을 미국 내에만 위치시키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반도체로 한번 볼게요. 반도체 설계는 누가 제일 잘해요? 미국이 제일 잘해요. 소재는 누가 제일 잘해요? 일본이 제일 잘해요. 생산, 제조는 누가 제일 잘해요? 대만이 제일 잘해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만 잘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뭐 하겠다? 분산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싹 끌어다가 미국 내 배치시키겠다. 다른 말로 대만에서 제조하지 않게 만들겠다. 일본에서 소재 필요 없게 만들겠다. 한국, 미국 내 배치시키겠다. 이게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유망 산업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소용돌이입니까? 아닙니까? 소용돌이죠. 근데 이게 허황된 상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닐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허황된 것일까? 첫 번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어떤 자리에 배치시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1번, GEC. GEC가 뭐 하는 곳이죠? 정부효율성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윗단에 있는 조직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 위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거의 국무총리인 거죠.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뭐 하겠다? 얘한테 뭐를 주겠다? 돈과 법을 주는 거예요. 돈과 법을. 어떻게? 연방정부의 회계장부를 보고 이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왜 여기다 돈을 많이 쓰지? 여기다 옮겨 하는 그게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법, 규제죠. 규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향해 달려요. 5년 후 미래를 향해 달려요. 근데 정부는 30년 전 과거의 낡은 규제를 가지고 이거 규제 때문에 이거 안 돼요 하고 못하게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5년 후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30년 후를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몽골의 대초원을 여행하면서 너무 놀란 게 말 타고 10시간을 달려요. 근데 인터넷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냥 대초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엄청나게 잘 터집니다. 스타링크입니다. 우주산업이에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할 때 자율주행차, 전기차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기존 규제가 못 따라오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내가 미리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30년 후 산업에 맞는 규제를 내가 도입하겠다. 그러면 기업들아, 산업들아 어떻게 하라? 이쪽으로 따라오기만 해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되게 재밌죠? 트럼프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시는 분?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 트럼프 당선되고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UN 파리 기후협약 탈퇴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뭘까요? 재가입입니다. 그렇게 기후변화라는 관점에서 둘은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SK그룹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서 경영전략 기조를 선회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 ESG 경영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그룹 중에 하나가 SK그룹인데, 이제 20년에서 24년 동안의 경영 전략으로서는 유효했으나 25년부터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가 주요 어젠다에서 점차 빠져나갈 것이다.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대응 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세계 전체 기조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6대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의 어젠다 세팅이 달리됩니다. 경영전략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려는 것은 잠깐 격가지로 빠진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하지 마라. 그러면 제조기업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미국 내 제조기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법인세를 떨어뜨리겠다. 금리도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겠다. 기업들이 마음껏 돈 빌려서 설비 투자하라. 그런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 안에 있는 정책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세 정벽인데요. 트럼프 하면 관세, 관세하면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1기가 등장하기 전에 미국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18년부터 관세율이 치솟죠? 관세는 왜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수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미국에 현지 생산하라. 공장을 옮겨라. 미국 내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지만 FTA도 재협상 절차 갈 겁니다. 싫어하죠. 왜? 예를 들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으니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다 져요? 멕시코에 져요. 미국에 안 짓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FTA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FTA를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전쟁에 관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추론의 추론을 덧대는 건데 여러 추론 플랜 A부터 플랜 C, D까지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이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은 전쟁을 못 멈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정치를 못 멈춘 거예요. 그럼 왜 못 멈췄을까? 바이든의 정책 기조는 동맹국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동맹국주의. 바이든은 동맹국주의예요. 누구와? 민주진영과. 그 동맹국주의로 다가가면 나머지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왕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왕따가 안 됩니다. 나머지 국가들끼리 똘똘 뭉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가하죠. 야,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우리 동맹국들한테. 그러면 이 러시아가 손들고 전쟁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뭐 해요? 중국에 팔아요.
인도에 팔아요. 땡큐죠. 그러니까 동맹국주의로는 특정 국가를, 거대 대국을 고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트럼프는 동맹국주의 안 하겠다.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 철저하게 실리주의. 비즈니스. 그래서 한국과도 다른 나라와도 러시아와도 실리만 추구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 종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땅이죠. 땅을 반쯤 내주는 겁니다.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상당 부분 러시아한테 내어주다시피 하면서 전쟁을 멈춰 세울 겁니다. 전비 지원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뭘까요?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의 친구가 되죠. 그리고 러시아 동생임을 자처한 북한도 같이 친구가 되죠. 그러면 중동 국가들도 친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여러 유러피언 국가들과 비즈니스적으로 친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된 협상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협상가인데 학습된 협상가. 교사, 반면 교사를 다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는 대만입니다.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고 대만과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면을 놓고 상당한 긴장감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TSMC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국한테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은 TSMC를 가져오고 대만 땅은 내주자 하는 게 첫 번째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미국 해군의 전략 시나리오 1부터 10까지 플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있다가 잘 안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플랜 10 정도에는 TSMC를 폭파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미 바이든은 한국한테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 제가 지난주에 기재부 긴급소집회의, 금융위 긴급소집회의, 산업부 제가 지난주 긴급소집회의만 4개를 참석했는데 제가 정말 갈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정책 공백이에요. 원래 차관급이 주재해야 될 회의에서 차관이 빠져요. 국장이 빠져요. 과장급이 주재해요. 그러면 그 논의된 정책 대응 과제가 위로 올라갈까요? 그럼 그 과제, 보고된 과제 읽기나 할까요? 이럴 때가 아닌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중국의 보복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미국의 입장에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요소 공급만 차단할까?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요소 공급 차단에만 멈출까?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휴대폰, 가전제품 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히토류, 리튬, 갈륨, 게르마늄, 니켈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0%예요. 요소 공급만 차단할까? 이런 플랜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이게 밸류체인을 바꾸기가, 공급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기업들도 스스로 이런 현상이구나, 엄청난 소용돌이가 앞에 있구나, 그럼 스스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중국이 아닌 그 밖에 수출 대상국을 확보해 나가는 거,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복이 있을 때 긴급하게 유연하게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이다. 정부가 대응해 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기업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응해서 그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었고 회복되는가 싶더니 세계 경제는 L자형 경기 침체,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년은 더 힘들 겁니다. 제가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대응할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구나,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입니다. 수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뛰기 경주를 하는데 역사상 최초로 등 뒤로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중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등 뒤로 뛰는 모습, 후대에 이 높이뛰기를 배면뛰기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8만 명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수는 왜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높이뛰기 경주는 맨바닥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뛰어오르면 2.5m 정도 뛰어요. 그 높이에서 등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뀝니다. 매트가 도입됩니다. 이제는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죠.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좋든 싫든 2025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은 정말 거대한 변화,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변화를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높이뛰기를 시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